그 과학에서는 기원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논의된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죠. 그 전에는 뭐 제가 아는 한 누가 뭐 기원에 대해서 뭐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고 그걸 못 들어봤어요. 종의 기원. 근데 그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물질 자체의 기원 또는 나가서 우주 자체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아주 정말 상세하게 알게 됐어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을요, 여반 고흐의 그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몬드 트리예요. 아몬드 트리. 아몬드라고 드셔보셨죠? 예. 일단 이거 한번 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with a good beginning. 시작이 좋으면이에요. 시작이 좋으면. 그 다음에 even if branching is unpredictable. 가지가 어디로 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싹이 났는데 이게 가지가 어디 칠리라는 것은 아마 아인슈타인도 예상 못할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The blossoms are rich. 꽃이 만개하고, 그다음에 the big picture is beautiful. 큰 그림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우주에 관한 얘기구나. 뭐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어요. 뭐 한 사람의 일생도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생명 자체를 봐도 그래요. 생명도 이 지구상에서 처음 단세포가 태어날 때가 있어요. 대략 한 38억 내지 40억 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예.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이게 뭐가 아름답느냐? 뭐 헬조선, 헬지구다, 헬우주다. 그럴 사람은 없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요, 아주 우주 자체까지 확대가 전된다고 생각해요. 우주 자체도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의 씨가 떨어질 때, 떨어져서 이제 잘못될 수도 있죠. 어떻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지나가던 새가 이걸 집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싹을 못 틔울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우주가 시작할 때 이게 잘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 시작했다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리들이 뭐가 좀 이상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를 치고 뭐 태양계가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이걸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그 우주 자체에 기원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전반부에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 후반부에는 그 생명의 핵심이 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학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분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를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원리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분류의 역사인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예컨대 17세기라고 하면요, 뉴턴이 활약한 게 17세기 후반인데, 그때는 물론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뭐 황당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물질을 놓고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상의 세계는 뭐죠? 4가지 원소 있죠.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천상의 세계는 에테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세상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류법이 있었고, 또 그 뉴턴이니까 힘을 놓고 봐도 지상의 세계에는 뭐 중력이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천상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상당히 크루드한 그런 분류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게 정교해져요. 그래서 18세기의 중요한 분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식물, 그 린네죠. 스웨덴의 린네가 동식물을 놓고서 쫙 그 분류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이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 아몬드 트리는 어디에 속할까? 근데 이 생명을 놓고서 쭉 체계에 분류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기회, 그렇죠?
동물계, 식물계, 그때는 이제 균이 이런 거 잘 몰랐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나? 계 다음에 뭐죠? 문, 강, 목, 과, 속, 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아몬드 추리는 당연히 이거 식물계예요. 일단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세요. 끝에 세 개가 맞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람은요, 사람 과예요. 사람 속이고, 그다음에 사람 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슷한 다른 동물들이 좀 껴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게 아몬드 추리는 종으로 볼 때는 아몬드예요. 이거는 아몬드 종인데 그 위에 속종이니까요. 이게 무슨 속에 속할까가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제가 약간 놀랐는데 혹시 누구 짐작이 되세요? 저걸 보시고 야 저기 무슨 과속종인데요. 무슨 과일까? 무슨 속일까? 잘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답이 뭐냐면요. 이게 벚나무 과예요. 벚나무. 그러고 보니까 벚나무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꼭 그 윗단계인데요. 과는 이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장미과예요. 장미과. 야, 저하고 장미는 좀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체계가 있는데, 근데 자연이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큰 그림이 멋있고, 지금 현재 우주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우주구나. 그리고 이 끝, 아주 마지막에 최후의 이 우리 아주 멋진 꽃, 이게 저는 꼭 인간 같아요. 야, 이걸 전체를 파악한 인간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고갱의 그림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일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거기서 보실 때 오른쪽에 그 갓난애가 있죠. 이 갓난애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부모가 있을 거고 그 부모의 부모는 어떻게 되냐? 쭉 추적을 하면은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인가 이 가운데 이제 열매를 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인가를 나타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먹을 걸 따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일 왼쪽 끝에 보시면 그 노인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죽어선 야 과연 천국이 있는 건가? 지옥이 있나? 이게 다 우리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고, 뭐 종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답이 이거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불과 100년 사이에 상당히 구체적인 답을 이제 우리가 얻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다 배워요, 또.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요새 세상에는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원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기원을 추적하는 방법 중에 이건 제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 10배씩, 10년이 아니고요. 10배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위는 년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승이면 10년 전이잖아요. 대략 10년 전에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죠. 기억이 생생하죠. 그 다음에 한 100년 전에는 저거 뭐예요? 저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이고 참호에서 참 처참한 전쟁을 하고 그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00년 전이면 이게 중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십자군 운동도 있었고, 암흑기예요. 아무튼 암흑기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이죠. 그다음에 말년 전에 이제 우리가 농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인간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식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10만 년 전에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중요한 게 호모사피엔스 우리하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유사한 종하고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건 뭐 우리가 정확히 몇 년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도 대략 한 15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여튼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이에요. 거기서 한 10만 년 사이에 우리가 이 현대과학까지 했다는 건 이게 대단한 성취죠. 그 다음에 한 100만 년 전에는요,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불이니까 결국 공기 중에 산소하고 뭐하고 이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산소가 있었구나. 우리도 지금 호흡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이거 원소면에서 그런 공통점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의 7승이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년인데 대략 한 600 내지 700만 년 전에 인간과 침팬지의 조상이 있어요. 공통 조상. 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특히 DNA를 분석해가지고 그 시기도 대충 알고, 그리고 이 침팬지하고 인간이요, 그 DNA의 그 소위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염기 순서가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침팬지하고 인간은 그래도 뭐 한 30%? 아니에요. 불과 1.5% 차이예요.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8승이니까 1억이죠. 1억 년 전쯤에는 이 지구상에 아주 거의 독불 장군이 이게 공룡이에요. 그때 우리의 조상인 그 포유류는 진짜 숨어 살고 그럴 때가 있었고요. 공룡이 있었고요. 그러면 공룡은 그 뭐 세포 내에 우리 같은 DNA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똑같아요. 그 영미 차이가 좀 달라요. 물론 다르긴 하지만 같은 DNA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 년 가면요, 10억 맞죠? 10억 년에는 전에는 이 지구의 그 표면, 지표면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육상 진출한 게 한 4억 정도거든요. 그때는 모든 생명체가 바닷물 속에 살았어요. 그 얘기는 생명이 출발을 바다에서 했다는 거예요. 했고 그 안에서 쭉 발전을 했는데, 그 공룡이 저렇게 득세했듯이 그 당시에 바다에서 득세했던 그 종이 바로 요거 보시는 건데, 이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죠. 녹색이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 광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광합성 식물이에요. 이게 아주 누비었어요. 왜냐하면 광합성 못하는 종들밖에 없다가 어느 날 이 광합성 능력을 터득하면요, 이게 아주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누비다가 나중에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서 식물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벼도 결국 출발은 여기예요. 근데 이게 10억이고, 그 다음에 10의 10승이면 이게 100억인데, 100억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뭐 별들이 태어나고 그럴 때고, 이게 이제 결국 빅뱅의 순간에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나는 게 아주 확실해요. 이 숫자 세 자리까지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10의 11승은 없는 거예요. 천억 년이라는 건 없어요. 우주의 나이 자체가 138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10의 10승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물론 지구가 이제 언제 태어나겠죠. 지구가 태어난 거는 비교적 정확히 알아요. 이거 46억 년 전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46억이면요, 138억의 몇 분의 1이에요. 이게 정확히 3분의 1이에요. 3, 6, 18하고 3 이렇게 되잖아요. 참 재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자연이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리고 3자가 참 중요해요. 과학할 때 3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태양계가 태어났고, 그러려면 태양계가 태어났다는 거는 지구도 중요하지만 그때 태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딘가는 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태어나고 지금 대충 우리가 추산하기로 처음 한 3억 내지 4억 년 사이에 처음 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별이 태어나기 전에는 거기도 또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정도가 아니라 몇 억 년에 해당하는 암흑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별이 태어났고 발전해가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대충 동의가 되세요, 저거? 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동물 다르고 식물 다르고 균이 다르고 하지만은 결국 같은 DNA, 또 같은 아미노산, 뭐 ATGC 염기 이런 거 대충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장구한 우주 역사가 있는데, 138억 년 전에 시작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주에 시작이 있었느냐?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우주가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면에서 유한하고, 시간은 유한한데 공간적으로는 무한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그럴 것 같죠. 근데 뭐 억지를 부려서요, 저 물주가
유한한 시간 전에, 그렇죠? 우주를 만들었는데 크기는 무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바는요, 138년 우주가 시작할 때 이게 무한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점에서 출발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한 점이 계속 팽창해 나가는데 아무리 팽창해도 유한한 시간 동안 팽창했으면 그건 공간의 크기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유한해요.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기 관련해서 또 우리가 중심인가?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 인문학자들은 인간이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지구 자체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한 500년 전에 밝혀졌고 그 얘기도 좀 같이 조금씩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인간이 그동안 한 2000년 정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어떤 생각이 있었나를 제가 이렇게 둘로 요약을 했는데 크게 보면요,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던 그 헬레니즘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레코 로마죠. 로마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뭐 또 미국을 갔다가 우리나라 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철학이에요. 출발이 철학이고 그래 합리성을 중시하고 그렇죠. 예. 이 대표 주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무한하다고 봤다 그래요. 왜 그런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무한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하고 좀 대립되는 이제 생각이 유태 기독교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물론 서구에서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 섬해가지고 불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집어넣질 못했고 적어도 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대개 이렇게 합의본 이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는요 이건 이제 철학적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이고요 합리성보다는 이제 초월성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성서가 있어요. 성서에서는 태초란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태초가 나오고 또 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대립된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진짜 2000년 동안 쭉 생각이 바뀌어 오다가 신기하게도 한 100년 사이에, 지난 100년 사이에 생각이 이제 크게 바뀌는데 뭐 일반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적어도 과학자만 놓고 보면요. 100년 전에는 과학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시작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략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추가 이렇게 됐어요. 시작이 과연 있었겠느냐 이렇게 좀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반대로 3분의 2가 이제 시작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큰 변화예요. 그러면 그 어디서 변화가 왔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빅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온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걸 얘기할 때 그 출발점을 저는 이 칸트로 택하는데, 왜냐하면 칸트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 섬우주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 위에는 이 칸트의 묘비명이 이제 있는데, 제가 뭐 초등학교 좀 3급 학년쯤 됐을 때 이걸 저 처음 어디서 읽었어요. 그리고 참 감동을 받아서 야 훌륭한 말이구나.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도 있고요. 지금은 참 그 별을 보기가 힘든데 옛날엔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 정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야 그다음에 마음속에서 빛나는 도덕유리대 둘 다 빛나요. 도덕유리대. 근데 이분이 과학에 이제 기여한 바는요. 섬우주란 말을 처음 썼어요. 아일랜드 유니버스 독일어로 했겠지만요. 여러분 아일랜드 유니버스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섬이다. 우주가 섬 같다는 거예요. 섬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섬에서만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걸 몰라요. 딴 데 뭐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전에는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게 여러 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거기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 이 성운이란 건데요. 성이니까 별이고 운은 구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내긴 내는데 보통 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흐려 보이는 거죠. 퍼져 보이고 뭐 깃털 같아도 보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혹시 우리 같은 은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5종류의 그 성운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 옛날에는 이거를 맨눈으로 봤거나 아니면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망원경으로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성운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찍어낸 사진인데요. 거의 달라요. 저 개성운이라는 게 있고 오리온 성운, 요거는 별이 지금 태어나는 부위고요. 구상성단, 별들이 또 몇억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구형으로 모여 있는 게 있고요. 또 행성상성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요거는 지금 나선형이에요. 소용돌이 같아요.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소위 외계 은하예요. 외계 은하. 근데 이런 게 아까 처음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나 몰라도 이런 게 지금 우주에 한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려진 건 언제쯤일까? 어떻게 알려졌을까? 이제 그런 게 다 중요하겠죠. 100년 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략. 일단 그래서 그 성운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두시고요. 예.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나선형 은하인데 이걸 다시 보여드리는데 그 왜냐하면 우리 은하를요 밖에서 외계에서 봤다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예. 여러 개 이렇게 나선 이렇게 있고 이 중심에 아마도 그 요즘에 그 인기어가 된 블랙홀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숫자가 조금 나오는데 중요한 숫자는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은데 도대체 우주가 일단 얼마나 큰가가 지금 관심사예요. 예, 우주가 뭐 유한하다 무한하다 대충 얼마나 크냐 이런 걸 할 때 광년, 제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우리가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은하가 이걸 나중에 제가 재보니까요. 지름이 한 10만 광년이에요. 10만. 야, 10만 년을 가야 돼. 제 손바닥이 우주라, 우리 은하라고 치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걸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요 안에 지금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한 1000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0년 전에는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3년경에 이런 게 또 있다. 두 번째가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면서 지금 현대 우주로는 이제 발전했는데 그러면 1000억 개 별이고 이런 게 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면 1000억이면 10에 이게 11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1승 곱하기 11승 하면 22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 큰 숫자 중에 과학에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소위 아보가드로 수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물 한 모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예요. 야, 물 한 모금에 물 분자가요 우주 전체의 별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계가 있고요 또 아주 그 미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양쪽을 다 우리가 지금 탐험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주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저기 이제 이렇게 쭉 하늘에 가로질러서 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은하수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수인데 그 이상해요. 이런 은하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저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봐도 다 똑같아 보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은하의 약 이 외곽지대에 있어요. 중심에 있으면 사실 큰일 나죠. 왜냐하면 블랙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것도 파악을 했고 또 그 전에 물론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 아니다. 뭐 그것도 이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구가 또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벌써 그 이전에 갈릴레오 그때 이제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진에서 지금 마젤란 성운이라고 하는 중요한 천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예, 거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왜 마젤란 성운이 됐냐면 그 1600년대인가 1500년대 아무튼 그때 세계 일주를 하잖아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처음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어딘가 거기서 출발해서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이 북반구에서 항해할 때는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브라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반구로 갔더니 이게 북극성이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가판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천체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걸 기준으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마젤란 성운이 됐는데, 예. 요게 지금 앞으로 제가 얘기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요 마젤란 성운이 우리가 속한 요 은하수의 일부가 아니고요. 한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별의 집단이에요. 요거 좀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은데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요 정도 거리에 그저 한 파리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내 별이 지금 뭐 수천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빅뱅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천체가. 그래서 일단 요걸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과학자 이름을 몇 사람을 얘기했나? 허블이 잠깐 나왔었죠. 뭐 갈릴레오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이 자리 잡는 데는요.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100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출발점이 됐던 게 헨리에타 레비트라고 하는 여성, 무명의 여성 과학자인데 일단 보세요.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죠. 예. 평생을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이 그 대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버드도. 그래서 학부만 졸업하고 하버드 천문대에 가서 소장님을 도와가지고 자원봉사자로 뭐 이렇게 하다가 평생을 거기서 이제 일생을 바쳤는데 사실 독신으로 나중에 또 위암이 걸려 돌아갔는데 이분의 업적이 지금 아주 출발점이 됩니다. 예, 아마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뭐 주춧돌 정도의 역할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자,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1월, 7월, 그러니까 6개월 간격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에 관련돼 있냐면 우리가 우주에서 천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거 답을 하려고 그러면 천체의 거리를 일단 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몇 광년이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개발된 발전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요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일주하는 거예요. 일주하면서 시차가 생겨요. 저 뒤쪽에는요 멀리 있는 별들은 그냥 배경을 이루고 있고요. 가까운 별이 있으면 요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6개월 간격으로 각도가 생기는데 그 각도를 정확히 재고 그다음에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거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방법으로 별의 거리를 처음 잰 게 1838년이에요. 아직 200년이 채 안 됐죠. 그때로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별을 봐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 가지고 하나씩 별을 거리를 재지 않았겠어요? 예, 쟀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요 힘들겠죠. 그래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각도가 거의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이 방법을 재할 수 있는 천체의 거리의 한계가 300광년 정도예요. 300. 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만이었는데요. 그 중에 300밖에는 못 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 오래 갔냐 하면요. 예. 1838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숫자, 1908년에 이 레비트라고 하는 여성과학자가 두 번째 방법, 제2의 방법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 걸렸잖아요. 70년 동안은 그 연주 시차밖에는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이게 조금 어려웠지만 꼭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각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별이 얼마만큼 빛을 내는가, 얼마나 밝으냐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밝아 보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빛을 내느냐. 이런 거는 절대 밝기라 그럴 것 같아요, 겉보기 밝기라 그럴 것 같아요. 절대 밝기죠. 절대 밝기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진을 찍거나 하여튼 보거나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건 겉보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꼭 필요한 거는 절대 밝기예요. 절대 밝기를 아는 천체가 있으면요, 겉보기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누구나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별이 얼마만큼 빛을 내느냐 절대 밝기를 아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 70년 동안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이죠. 예. 자, 그러다가 1908년에, 그러니까 이제 110년 됐는데, 이때 제2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분이 레비트라고 하는 무명의 여성과학자인데, 이분이 1908년에 쓴 논문의 제목이 저기 보시면 1777, 영어로는 1777 그렇게 하죠. Variables in the Magellanic Clouds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마젤란 성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복수네요. 클라우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젤란 성운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소마젤란 성운, 대마젤란 성운 두 개가 있는데 둘의 그 평균 거리가 우리 은하로부터 한 20만 광년 거리에 있어요. 이게 10만이고 20만이니까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1777개의 variable을 찾았다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variable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저 사진 XY 축이 있는데 저걸 잘 보시면은 variable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짐작이 될 수가 있죠. variable이니까 변환되는 거예요, 안 변환되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광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가 변해요? 밝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해요. 물론 색깔도 좀 변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밝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데 한번 확 밝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 다시 밝아져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래. 꼭 파도 치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든 별이 이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대부분 별은 이렇지 않고요. 항상 밝기가 그냥 일정하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런 별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천문대 갔을 때 이 소장님이 이거 똑똑한 학생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좋은 뭘 시킬 게 없을까 하다가 그 마젤란 성운에서 남성 천문학자들이 찍어온 별 사진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주고서 여기서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 찾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만약 물어봤다 그러면 글쎄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이게 빅뱅 우주로 이어질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뭐 대학원 선생님은 아마 안 시켰을 것 같아요. 대학원 선생님은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졸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 그 말미에 가서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The brighter variables have the longer periods.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밝은 이죠? 브라이터니까. 그러니까 변광성 중에 좀 덜 밝은 게 있고요, 더 밝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니까 그래프에서는 Y축이겠죠. 밝기가 약간 밝은 것이고 굉장히 밝은 게 있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오리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오리드는 주기잖아요. 제일 밝을 때부터 다음 밝을 때까지 뭐 며칠 걸리냐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무도 이거를 뭐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이게 왜 중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난데없이 이런 무명의 여성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문을 지금 쓴 거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짐작이 안 되시죠? 그래도 조금 전에 연주 시체 가지고는 300광년밖에 못 본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잘하면은 그 밖에까지도 잘 수 있겠구나, 그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아까는 300이었는데 이번에 예컨대 한 100만, 어휴, 10만인데 1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어떤 별을 거리를 재고 싶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이런 변광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기가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그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우리의 이웃사촌 은하예요. 두 번째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알려진 두 번째 은하예요, 지금. 근데 이 거리가 200만 광년이에요. 여기 아까 1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0만이 있고 200만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아니 이게 200만인 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연주시차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누군가가 이 안드로메다 그 성운에서, 이제 성운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 변광성을 하나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 변광성이 주기가 길었다는 얘기일까 짧았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 밝기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이런 이제 조합이 성립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나와 있어. 이게 안드로메다가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빛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어둡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굉장히 긴 변광성을 누군가가 찾았고 겉보기 밝기는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거리 계산했더니 처음에는 한 100만, 지금 한 200만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알려면요, 그 레비트의 그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기와 밝기의 관계, 그게 없이는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멀리 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드로메다는요,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날씨 좋고 그러면 맨눈으로도 보여요, 이게. 근데 맨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보이면 뭐 웬만한 다른 별 같이, 이것도 우리 은하의 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전인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리 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한 셈이에요. 세이프드 변광성하고 두 번째고, 연주 시차로 재는 첫째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광성 가지고 재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거는 우주의 크기, 규모에 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조사해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별 보면 운동하는 것 같지 않죠. 물론 행성들은 뭐 좀 운동하지만, 소위 항성은 문자 그대로 항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분이 이제 슬라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그 레비트는 여성이기 때문에 석사학위도 없어요. 그 위대한 발견했는데 박사는커녕 석사도 없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기 발견이 안드로메다 거리를 재는데 사용된다는 것도 모르고 한 2년 전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슬라이퍼는 남성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동안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됐는데, 이분은 지금 운동에 관한 거를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 제목을 보면요, 이분이 이제 1913년 한 발견에 그 논문 제목이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선 스펙트럼의 청색 편이.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은 무슨 소리냐, 청색 편이는 뭐냐. 이분이 조사했던 빛이 일단은요, 우리 은하 내에서 온 빛이 아니고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온 빛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요, 그 배경에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요거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우리 태양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저렇게 보여요. 이건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어두운 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뭘 말해주냐면요. 이 천체가 뭐 태양도 좋고 은하도 좋고 이 천체에 어떤 화학 원소가 들어있느냐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라 그러면 예컨대 저 노랑 부분에 두 개의 선이 딱 나오면 아 이건 나트륨이 있구나. 또 철은 뭐 철대로 마그네슘 또 수소 이런 것들이 정보가 지금 거의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이게 양자론과 관련이 돼 있는데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불연속적인 값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흡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튼 별빛에는 이런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온다. 근데 그 셋 중에 제일 위는요. 거기 정지해 있을 때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관측자가 제일 왼쪽에 있어요. 제가 관측자예요. 보고 있는데 은하가 뭐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은하라고 우리 은하 내에서 나온 빛을 내가 봤다 그럴 때는요. 그 위치가 선의 위치가 보통 실험실에서 관측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나와요. 예. 그리고 은하는 지금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죠. 정지하고 있다고 치면. 자, 근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이 화살표가 은하 옆에 화살표가 지금 저 관측자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선들이 가운데로 가서요. 선들이 아까 저 노랑에 있었던 두 개의 선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적색으로 이동했어요? 청색으로 이동했어요? 적색이죠. 적색 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그래요. 뭐 적색 이동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제일 밑에 경우에는요. 은하가 이제 관측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파동을 보시면요. 중간 경우에는 이 파장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파장이 더 짧아졌어요. 그 얘기는 진동수가 이렇게 접근할 때는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들이 청색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에서 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나를 잘 조사하면 그 빛을 내는 천체가 정지해 있는지 접근하는지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잘나고 누워있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간다 그러면요. 원래 엥 하던 소리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는 어떻게 들려요? 엥 하던 게 엥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엥으로 들리세요? 높아지죠? 고음이 돼요. 그리고 저를 지나가서 멀리 가면 그다음에 엥 하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빛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는 어떤 천체가 얼마나 멀은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천체가 운동하는 걸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1913년이니까 아까 레비트는 1908년이었거든요. 거의 동시대예요. 동시대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발견을 좀 했어요. 예. 이건 좀 더 우리 100년 전에 더 가까워졌죠. 그게 대략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우리가 지금 빅뱅 하는 그거의 출발이 한 100년 전이에요. 오늘 기억해 둘 만한 그 과학자 이름 중에 그 레비트가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로 허블이에요. 근데 이 허블이 한 이제 중요한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요. 짤막한 막대기가 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일락말락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요. VAR하고 느낌표를 딱 쳤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그 연도가 있어요. 1923년. 그다음에 6 October 10월 6일 날 이 사진을 찍어냈는데 처음에는 이게 N은 노바의 약자예요. 신성, 노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변광성이다 이거예요. VAR하고 느낌표를 딱 쳤어요. 이거 아주 세계적인 발견인데 그 왜냐하면 저 변광성이 주위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겉보기 밝기는 높아요, 낮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밑에 보시면요. According to the period luminosity scale 이게 바로 레비트가 했던 그 스케일이에요.
또 스파이럴이라고 그랬죠. 예, 나선 은하인데 이게 적어도 100만 광년거리 있다는 게 23년에 밝혀졌다 이거예요. 야, 이건 지금 아직도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아주 그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발견이죠. 자, 그러면 은하가 이제 갑자기 두 개가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둘이 됐고, 그러면 허블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야, 내가 안드로메다 성운 은하를 발견했다. 그러니 이제 손을 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이후에 몇 년 동안 한 40개 정도의 은하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천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참 고독한 직업이에요. 이게 밤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높은 천문대에 춥고, 예, 거기 가서 하는데요. 그래서 29년에 여기 이제 90년 됐는데 허블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 이거 그래프가 보면 참 요즘 세상에서는 저런 정도의 데이터를 내면 받아주지 않아요. 야, 다시 해오라 그럴 텐데 그 당시 실력으로는 저 정도면 뭐 괜찮은 거예요. 저기 점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고요. 다 은하예요, 이게. 한 40개 되는데 은하인데 그 X축은 뭐예요? 지금 distance라고 그랬죠. 이게 거리예요. 각각 은하의 거리고, 그다음에 10의 6승이니까 100만이죠. 100만, 200만. 근데 이건 광년이 아니고 단위가 parsecs라는 건데요. 1파세크가 3.26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허블 법칙에 나오는 제일 멀리 있는 은하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광년에 있어요, 지금. 그 내에 한 몇십 개 은하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Y축을 보면요. 500, 1000 킬로미터. 근데 이거 허블이 이거 실수를 했는데 이건 킬로미터가 아니라 초당 킬로미터죠. 초속 킬로미터. 네. 어쨌든, 예, 보시면 이 원점 가까이 가면은 마이너스 값이 몇 개가 있어요.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값이 이게 적색편일까요? 청색편일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수록요. 멀어질수록 모든 값들이 전부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플러스가 적색편일까요? 마이너스가 적색편일까요? 플러스가 적색. 그렇죠. 아유, 이미 다 알고서 들으시네. 왜냐하면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그러려면은 은하들이 다 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색편이고. 청색편이는 안드로메다. 아까 그 슬라이퍼는요, 안드로메다를 조사했는데, 그때는 적색편이가 아니고 청색편을 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일 가까운 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자격으로 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마이너스가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요, 멀리 있는 은하는 모두 다 적색편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가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허블의 법칙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아까 1908년이 있었고요, 13년이 있었고, 23년이 있었고, 29년이 있었고, 그러면 이거랑 이제 빅뱅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될 텐데, 그렇죠? 뭐 31년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저기 보시면 원점 가까이에 조그만 네모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29년에 허블의 법칙에 나왔던 데이터가 거기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2년 사이에 이게 과연 계속해서 적용이 되나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광년까지 멀리 봤는데, 이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값이 아까 29년 때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게 선이 잘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고, 예, 이때 이제 휴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수가 아주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참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다가 1934년이 또 중요해요. 33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에딩턴, 아마 에딩턴 들어본 분이 꽤 계실 텐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을 증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에딩턴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주 짤막한 책을 썼어요. The Expanding Universe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과학자들 사이에, 특히 천문학자들 사이에 이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한다더라,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뜻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죠. 야, 우주가 팽창한다. 이거 잘, 예.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 팽창한다 그러면 누구나 조금 시간을 주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아니, 과거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과거로 갈수록 점점 이게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모든 은하가 팽창을 시작한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허블의 법칙이 맞다면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참 반가운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은 또 그거 못 믿겠다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흘러요. 10년, 20년째 흐르는데 그러면서 아까는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관심을 가지고 뭐 연주시찬이 뭐니 그랬는데 이 허블의 법칙이 나오니까 이번에는요 갑자기 우주의 나이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그렇겠죠? 야 출발한 게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이걸 보니까 어떤 은하가 어느 거리에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숫자가 많이 틀렸지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138억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오고 하여튼 일단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930년대에 들어가서 우주가 일단 유한화되는 게 확실해졌고 그러면서 또 하나 아까는 지구가 태양계 중심이 아니다 그랬고요.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모든 방향으로 봐도요. 모든 은하가 우리를 중심으로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뭐 우리가 중심은 중심이지 그랬는데 근데 조금 이따 파악을 했어. 그게 아니다. 그게 저 풍선 모델인데요. 풍선의 점들을 쫙 적어놓고 콕 불면은 하는데 이 중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점에서 봐도 다른 모든 점들이 멀어지고 멀리 있는 점이 빨리 멀어져 가요. 그래서 역시 우주는 유한하고 우리 은하는 우주 중심이 아니다. 우주에는 애초에 중심이라는 게 없다. 그게 지금 정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33년까지 왔어요. 이때 빅뱅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아까 29년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1949년에 그 20년 동안은 이제 그러면 우주가 시작이 있었나 보다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 지오지 가모우라는 분은요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소련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조지 워싱턴인가 어디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빨리 그 우주의 팽창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출발점이 있었겠구나. 아직 빅뱅이라는 건 없지만은요.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몰려 있으니까 온도도 엄청 높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당시에 가모우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호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우주는 항상 일정하지. 그렇죠? 이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트 코스몰로지. 영국의 방송국에서 아직 그 TV가 보편화되기 전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대고 한 번은 미국에 가서 가모우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호일한테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인터넷 갔더니 이 날짜가 나와요. 49년 3월 28일인데 그때 호일이 가모우가 아니에요. 빅뱅을 안 믿는 호일이 저 가모우란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우주가 빅뱅으로 출발했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말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빅뱅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BBC예요. 빅뱅 코스몰로지예요. BBC. 그 시만 한번 읽고서 할까요? 자, the universe seemed to grow. 우주가 커지는 것 같아. 팽창한단 말이에요. According to George Gamow. 가모우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가모우 말이 맞다면
우주는 점점 더 팽창한다. grow more. 그게 라임이 됐죠. 그다음에 근데 the Big Bang Theory was of no avail to Fred Hoyle.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available 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요. The term, the Big Bang이라고 하는 그 어휘, term이죠. Did one to another owe.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grow, owe죠. 언제냐면 during the 1940s turmoil. 40년대 지금 혼란기가 있어요. 그때 누가 누구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가모우가 호일에게 신세를 졌어요. 호일이 가모우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멋진 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 용어가 돼버린 빅뱅이란 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고를 1908년에서 출발하면 한 이제 40년 걸린 셈인데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예.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빅뱅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이게 지금 20세기 지금 전반이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게 어떻게 돼? 확립이 되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이 이제 어디나 그런데요. 발전하려면 이게 확실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와서 똑같은 걸 발견했다. 멀리 있는 허블의 법칙을 재발견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맞다면요.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상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요. 그 예상이 뭐냐면 한마디로요. 우주 배경 복사되는 건데 cosmic background radiation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요. 초기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있으니까 온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도 높고 그래서 요즘에 그 블랙홀이 상황이 그저 확대하면은 빅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는데 근데 그 가모프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주에 초기에 채웠던 그 에너지가 뭔가 조금 배경에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이론적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대학원생을 시켜서 그 계산을 시켰어요. 몇 도쯤 될까 계산했더니 절대 온도로 한 10도쯤 될 거다. 근데 10도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재 이 방의 온도가 한 300도잖아요. 그렇죠? 300도니까 야 이거 뭐 그걸 만약 검출하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술로는 도저히 이거는 검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온도 입장에서 보면요. 초기 우주에 뭐 몇천 도 정도의 온도가 지금 이렇게 쭉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복사라는 게 결국 뭐 빛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빛 그러면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보다 파장이 긴 거 짧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그 우주를 채웠던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 파장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겠죠. 길어져서 현재 우주에서 10도 정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로 있으리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 휴대폰에 사용하는 게 이게 마이크로파인데요. 예. 근데 예상했는데 그 아무도 검출할 엄두를 못 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한 10여 년 흘렀는데 예. 근데 48년이니까 바로 45년이 그 뭐 2차 대전 끝나고 막 그때니까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도중에 그 레이더용으로 뭐 마이크로파 그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말하자면 청계천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한번 이걸 잘 갖다가 조립을 해서 이걸 한번 검출해 볼까 하는 그런 연구팀이 있어요. 예. 그거는 미국의 뉴저지주의 그 프린스턴 대학의 디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요. 그분은 이제 그걸 하고 있었고 이 프린스턴에서 한 30분 거리에 그 벨 연구소라고 있는데 벨이니까 이게 통신회사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굉장히 거대한 저 사진에 보시는 이게 한 6m 정도 되는 거대한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이제 건설해 가지고 이걸 근데 왜 했냐면요. 이 통신회사니까 처음에는 그레이엄 벨 이거 유선 통신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마르코니가 나와서 무선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거리 유럽에서 미국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성을 띄워놓고 거기다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처음에 올라간 게 그게 에코예요. 에코 세텔라이트가 올라갔는데 벨 연구소에다 이거 거대한 이거는 이제 수신기예요. 말하자면 안테나니까 이걸 해놓고 에코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이걸 하다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좋은 장비가. 그래서 버리긴 아깝고 그래가지고 벨 연구소가 뭐 당시 하여튼 세계 최고의 특히 물리학자들 불러놓고 아주 거의 무제한 연구비를 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펜지어스, 왼쪽에 있는 분이 펜지어스고요. 그다음에 윌슨. 펜지어스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마이크로파 전문으로 노벨상 받은 분의 제자였고요. 윌슨은 칼텍 출신이고 아주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이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천문학을 연구를 하고 싶은 뭐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내 광고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써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잡음이 자꾸 돌아요. 칙칙칙칙칙 하고. 근데 이걸 제거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수를 다 썼어요. 가서 빈틈을 다 떼우고 하루는 갔더니 글쎄 비둘기 똥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비둘기 똥을 다 치우고 근데 그래도 안 없어요. 비둘기가 또 자꾸 돌아와요. 이걸 잡아서 멀리다 보냈더니 이게 또 돌아와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비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이 잡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예,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뉴저지니까 뉴욕에 가깝잖아요. 야, 이게 뉴욕에서 잡음이 오나 보다.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했고요.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뭐 계절에 따라 뭐 계절을 타나 했더니 뭐 봄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이 노벨상 수상 강연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펜이 쭉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다음에 우주를 향해서 창을 열면 펜이 쭉 올라가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물 닫으면 내려오고 이걸 이제 온도로 환산했더니 이게 3도 정도로 나왔어요. 3도. 3이 자꾸 나온다고 그랬는데 3이에요. 그러면 10을 예상했는데 3이니까 이걸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수준에서는 10도 예상이 잘 된 거고요. 왜냐하면 130억 년 동안 발전한 거를 추측하는데 그 정도는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관측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빅뱅을 믿게 되고 더구나 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예. 제가 아까 6학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빅뱅 우주하고 같이 성장한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게 관찰이 됐고요. 제가 77년에 시카고를 떠나서 MIT로 갔는데 갔더니 바로 그 이듬해 노벨상이 발표가 되고 뭐 쟁쟁한 분들이 와서 막 강연들하고 그걸 제가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친숙한데 이쯤 되면 이제 이거 부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78년이에요. 그다음에 뭐 신문에 잡지 또 일반 강연들. 예. 그러니까 1908년에서 출발해서 또 70년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거를 보고서도 나는 빅뱅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거기까지 지금 왔어요. 확립이 됐다 그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발견이 되면요, 반드시 어떤 후속 질문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후속 질문이 가능할까요? 이 안테나는요, 근데 지금 복사니까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파장이 조금씩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신위성용이기 때문에 파장이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 휴대폰도 사용하는 파장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궁금한 게 이게 그 주위에
마이크로파에서 그 주위를 조사해 보면 3도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소위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나타날 건가 이게 궁금해요. 이게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흑체 복사 스펙트럼은 뭐냐면요. 이렇게 흑체인데 어두운 색감한 물체인데 이게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지요. 쇳덩어리가 있을 테고 온도를 쭉 올려서요. 한 3000도가 되면요.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붉게 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6000도가 되면 노랗게 돼요. 태양 표면이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유가 6000도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그리고 별 중에도요. 적색 거성이라는 게 있어. 그건 한 3000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단일 파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이런 특정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거는 선 스펙트럼이었고 이거는 흑체 복사 스펙트럼. 이 두 가지가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뭐 대립된다 그럴까? 서로 상보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게 나오냐? 왜냐하면 3도면요. 3도 해당하는 특정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저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온도에 따라서 물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빛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스펙트럼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강하게 나오는 빛의 파장이 뭐냐? 그 파장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단파장 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3도에 해당하는 특정한 그래프가 나올 건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매더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한 10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78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89년에 11년 걸려서 1989년에 코비라고 하는 위성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는 Cosmic Background Explorer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는 펜저스 윌슨이 이미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질까?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했더니 여러 파장에서 봤더니 이게 그래프가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펜저스 윌슨 자체가 또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분은 2006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그 배경 목사로 78년에 상이 한번 나왔고 한 30년 후에 2006년에 또 한 번 상이 나왔어요. 거의 뭐 확실한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이게 수상강연에서 저거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거기 보면 점들이 한 몇십 개, 거의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관측한 값이에요. 여러 그 파장에서 관측한 값이고 그걸 연결한 그 실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 흑체 복사의 이론에 따라서 계산해낸 그래프예요. 과학의 역사 이렇게 잘 맞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아주 정밀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우주론이 이제 정밀한 과학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아까는 그 베일 연구소에 그래 가지고 사방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봤는데 3도의 에너지가 균일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 걸 검출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술로. 근데 3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001이라면 모르지만은 3이라고 그럴 때는 이 숫자가 하나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3 그러고 실제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오차가 꽤 있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등방성이라 그래요. 등방성을 받는데 그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주가 배경 복사가요 어느 부분이나 완전히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써요? 현재 우주를 보니까 이렇게 별과 은하가 여기 저기 있고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겼는데 처음에 만약 완전히 같았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뭐가 몰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같았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비등방성이 있으리라는 예측을 또 해요. 그래서 요 스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또 개발해 가지고 같은 코비 위성에 두 개가 같이 장비가 올라가서 같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결과를 보내왔는데 그게 바로 저렇게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주 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지금 사진이 됐는데 저기 빨강하고 파랑이면 여러분 뭐 여름하고 뭐 겨울 그 정도 차이 같죠? 그게 아니고 저 차이가 그저 0.001도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래서 3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일단 저 흑체 복사를 저렇게 정확히 맞추려면요, 온도가 몇 도인가를 유수차 4자리, 5자리까지 맞춰요. 왜냐하면 조금만 틀리면 그래프가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2.715 거기 보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확히 연결됐는데 반올림하면 3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2.715 내에서도 끝자리에 1 정도 차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낸 거예요.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로. 야, 진짜 현대과학이 여기 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006년에 이제 공동 수상을 했고요. 그렇죠? 흑체 복사와 또 비등방성,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아유,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펜저스 윌슨 때만 해도 뭐 이미 빅뱅은 확립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그보다 한 수 더 뜬 거예요. 지금 이제 부정할 길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전이고, 여기도 또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찍어낸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사진이에요. 아까 뭐 몇만 광년, 안드로메다 200만 광년 그랬는데 이번은 130억이에요. 그 우주의 나이가 138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거의 우주 끝까지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상에서는 이거 못 보고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어낸 사진인데, 그래서 이게 제목이 허블 얼트라 딥필드예요. 최대한 멀리까지 봤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은하들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예. 아까 전반부에서 여러분 배우신 걸로 봤을 때 저 은하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저 은하들이 그냥 정지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 정도 멀리 있으면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체의 거리 재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했는데, 변광성으로도 못 재는 게 또 있겠죠. 왜냐하면 변광성은 단일별이기 때문에 아주 멀면 그 단일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하를 놓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블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그 빛, 이번엔 단일별이 아니라 은하 전체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편의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편의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재고 그 다음에 허블 그래프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반대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130억이에요. 야, 그래서 저 은하를 보면서 우리가 야, 저 은하들이 예, 그 빛이죠. 빛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주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이제 아시고 그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깜깜이 보이는데 바로 한 10분 전에 여러분 배우신 걸 통해서 저기에도 지금 정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저기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발전해서 현재 온도가 한 3도가 된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빅뱅을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런 정보가 여기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종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빅뱅을 믿게 됐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가 이제 이 장미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기 장미가 있지만 사실은 빗방울도 보이죠. 예. 저 초기 은하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그 은하, 거기에 어느 별의 주위에 장미가 피는 행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것 같아. 있다면 아마 우리 가까운 은하. 가까운 은하는 모르죠. 그래서 생명을 찾는데, 하여튼 요 사진 하나에 이 장미가 태어날 때까지의 반드시 있어야 했던 우주 역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은하를 먼저 관찰을 해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 안드로메다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 선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소가 있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 지구에서 보는 원소가 다 나와요, 거기에. 뭐 태양, 그렇죠? 나트륨, 마그네슘 다 있어요. 철, 그렇죠? 그런데 뭐 억광년만 돼도 큰 차이 없어요. 한 60억, 우주의 나이가 한 절반쯤 됐다. 그쯤 되면요, 우리 가까운 은하랑 그 선 스펙트럼의 그 나오는 그 양상이 완전히 같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겠죠? 어떤 면에서?
어떤 원소가 많으나 적으냐 하는 이 분포가 달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멀리 있는 은하를 보면요, 거기에는 스펙트럼이 철, 마그네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요. 뭐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생긴 원소만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수소와 헬륨이에요. 이야, 그것도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못 봤으면 그걸 모르죠.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큰 은하를 봤더니 이건 수소와 헬륨밖에 안 나요. 그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소는 빅뱅 우주에서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철 이런 것들은 그 후인데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바로 별이 태어나서 별이 일생을 거치면서 그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별이 대폭발을 해요. 산화하는 거예요, 산화. 그러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내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또 몇 억 년 걸쳐서 모여가지고 2세대, 3세대 별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참 이거 불교와 통하는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도 윤회를 해요. 인간도 그래요. 제 몸에 제가 죽고 묻히면 제 몸에 들어있던 원소들이 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제 몸에 들어있던 원자가 몇 개는 그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그 잘 안 믿어지죠. 그 계산해 보면 그래요. 한숨에 이게 유명한 그런 게 있는데,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 너까지도 하고서 죽었잖아요. 그때 내뱉었던 한숨의 공기에 들어있던 분자들이 한 2000년 동안 공기에 쭉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 제 호흡할 때 그 분자, 시저의 몸에 들어있던 분자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시저도 적용이 되고 부처님도 적용이 되고 다 똑같대.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여기 장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과 은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서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두 키워드는 우주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는 우주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깜깜이 보이는데 바로 저기에도 지금 정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저기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발전해서 현재 온도가 한 3도가 된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빅뱅을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런 정보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종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빅뱅을 믿게 됐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가 이제 이 장미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기 장미가 있지만 사실은 빗방울도 보이죠? 저 초기 은하,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그 은하, 거기에 오는 별의 주위에 장미가 피는 행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것 같아. 있다면 아마 우리 가까운 은하. 가까운 은하는 모르죠. 그래서 생명을 찾는데, 하여튼 요 사진 하나에 이 장미가 태어날 때까지의 반드시 있어야 했던 우주 역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은하를 먼저 관찰을 해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 안드로메다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 선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소가 있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 지구에서 보는 원소가 다 나와요, 거기에. 태양, 그렇죠? 나트륨, 마그네슘 다 있어요. 철, 그렇죠? 그런데 억광년만 돼도 큰 차이 없어요. 한 60억, 우주의 나이가 한 절반쯤 됐다. 그쯤 되면요, 우리 가까운 은하랑 그 선 스펙트럼의 그 나오는 그 양상이 완전히 같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겠죠? 어떤 면에서? 어떤 원소가 많으나 적으냐 하는 이 분포가 달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멀리 있는 은하를 보면요, 거기에는 스펙트럼이 철, 마그네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요. 뭐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생긴 원소만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수소와 헬륨이에요.
야, 그것도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못 봤으면 그걸 모르죠.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큰 은하를 봤더니 이건 수소와 헬륨밖에 안 나요. 그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소는 빅뱅 우주에서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철 이런 것들은 그 후인데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바로 별이 태어나서 별이 일생을 거치면서 그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별이 대폭발을 해요. 산화하는 거예요, 산화. 그러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내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또 몇 억 년 걸쳐서 모여가지고 2세대, 3세대 별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참 이거 불교와 통하는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도 윤회를 해요. 인간도 그래요. 제 몸에 제가 이제 죽고 묻히면 제 몸에 들어있던 원소들이 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제 몸에 들어있던 원자가 몇 개는 그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그 잘 안 믿어지죠. 그 계산해 보면 그래요. 한숨에 이게 유명한 그런 게 있는데 시저가 죽을 때 브루투스 너까지도 하고서 죽었잖아요. 그때 내뱉었던 한숨의 공기에 들어있던 분자들이 한 2000년 동안 공기에 쭉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 제 호흡할 때 그 분자, 시저의 몸에 들어있던 분자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시저도 적용이 되고 부처님도 적용이 되고 다 똑같대.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여기 장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과 은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서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두 키워드는 우주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는 우주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 한 학기 하는 강의를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앞부분 좀 하고 중간 좀 건너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생명이 되려면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원자라는 거는 별의 내부에서도 탄소가 생기고 등등 해서 퍼져나오고, 사실 별에서 만들어질 때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니죠. 원자 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전자를 받아서 이제 원자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건 이제 화학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 같습니까? 공자일 수도 있고 맹자일 수도 있는데 도생일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도교예요. 노자예요, 노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사가 아니고 삼생은 만물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삼이 도대체 뭐냐? 삼이 되면은 만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자는 물론 이걸 몰랐지만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일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보존이 되면서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빛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물질이 더 우리가 익숙하죠. 물질은요, 뭐든지 질량을 가지면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식은 E는 mc 스퀘어드,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식이에요. 그 사실은 C제곱 M이라고 그래야 돼. C제곱이 지금 비례상수거든요. 근데 하여튼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질량이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 이건 질량이 없어요. 물론 여기다가 암흑 에너지를 포함시키면 이제 3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니까 우리 주위의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만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빛 에너지도 무슨 공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때는 mc제곱이 물론 아니고 m이 없으니까 그때는 진동을 몇 번 하느냐. 진동수가 그 주 변수고요. 진동수는 그 그리스 문자로 뉴라고 써요. 이렇게 뉴고 앞에 비례상수가 h, 이건 플랑크 상수라 그래요.
아까 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할 때도 그 식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제 그 플랑크인데 이 플랑크 상수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E는 H 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C 제곱과 전혀 다르잖아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에너지가 그것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현재 우주를 만들어내고 생명도 만들고 이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일단 우리가 광합성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질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과학이 하는 중요한 일이 이제 뭐 분류하는 거라 그랬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또 이제 분류를 해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20세기 들어와서도 후반에 가서나 겨우 이루어졌는데 1960년대에 가서 그 빅뱅 우주론이 자리 잡았을 그때쯤에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소위 표준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표준 모형에는 코르크라고 부르는 입자가 6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렙톤, 이거 가벼운 입자라는 뜻인데 렙톤이 또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 다 12가지 이름을 대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불필요하고 적어도 삼색만물,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 다시 말하면 제 몸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입자를 대봐라 그러면 거기 또 셋이 나와요. 근데 콜크 중에 업 콜크라는 게 있어요. 위를 향한 위 콜크라는 게 있고요. 다운 콜크라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그거는 우리 중고등학교에 배우는 거잖아요. 하기는 요즘에 그 공통과학에서는 콜크도 배워요. 학생들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콜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렙톤에서는요. 전자가 렙톤에 속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콜크 렙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기회에 한번 들어두시고 사실 시간 있으면 콜크가 양성자 될 때 그 놀라운 비밀 이거 다 빅뱅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도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들이 저렇게 만물, 그렇죠? 물도 좋고 만물, 하긴 또 물이네. 예, 만물의 일부인 물, 또 뭐 신체, 뭐 장미, 예? 빗방울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원리가 들어있나? 그거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 여러 학문 분야에서요 가장 중요한 키 아이디어 이게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 누가 설명을 했는데요. 천문학은 빅뱅이래요. 물리학은 원자고요. 생물학은 진화예요. 지구과학은 판구조론. 근데 화학의 키워드는 주기율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 8개가 있듯이 지상에 원소가, 화학 원소가 한 비슷한 숫자예요. 90종류가 있어요. 우라늄이 92번이고 이상하게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둘 다 옥타브 시스템이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다음에 근데 한 옥타브 차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옥타브라 그러는데 이 주기율표에도 옥타브가 있어요. 자, 수소와 헬륨 이건 좀 특별해요. 그래서 1번, 2번 그걸로 한 주기가 끝나고요. 이건 원자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로 가면요, 리튬, 벨륨, 그다음에 보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거기까지 가면 C예요. C 7번째야.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트륨이 리튬하고 화학적 성질이 아주 비슷해요. 도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이게 진전이 됐는데 나중에 19세기 말부터 이 비활성 기체라는 게 발견됐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게 들어가니까 옛날같이 재밌게 옥타브란 말 하기가 좀 곤란해졌어. 그리고 저는 그래도 아직도 이걸 주장하는데 왜냐하면요. 비활성 기체라는 거는 그야말로 활성이 없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귀족 기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에서요. 그냥 쉬어가는 쉼표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옥타브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이런 체계가 있는데 이게 원자들이 장미의 색조도 좋고 냄새도 좋고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원리가 적용되느냐, 그렇죠?
여기는 88하니까 8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 예. 이 주기율표를 먼저 잠깐 다시 보시면요. 자, 수소, 헬륨은 1번, 2번 있고, 그 다음에 리튬부터 해서 3번, 4번, 5, 6, 7, 8, 9에서 네온은요,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0이에요, 10. 근데 화학을 얘기할 때는 10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8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네온이라는 특성을 가질 때는 그 저희 전자가 8개인데, 그 왜 그러냐면 실제는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2개가 저기 수소 헬륨 모양으로 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8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하여튼 뭐 강의를 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아까 뭐 옥타브도 하고 경제학을 또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유경제, 시장 경제의 뭐 대부분이죠. 뭐 하이에크도 있지만 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분이 바로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였어요. 제가 77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1년 전에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학교 서적부에서 서점에서 자기 책들을 쌓아놓고 사인을 한 거예요, 오늘같이. 그래서 제가 그날 두꺼운 책은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굉장히 얄팍하면서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어요. 이게 표지가 이거예요. Free to choose예요.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연필을 들고 있어요. 연필을 왜 들었을까?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연필이 소비자의 손에 가는데 크게 보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한 방법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당신 가서 고무를 가져오시오, 뭐 흑연을 가져오시오, 나무를 가져오시오, 만드시오, 갖다 파시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싸게 좋은 연필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까요? 너무 뻔하죠. 예, 시장 경제예요. 이분이 그건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네온이 네온이고 헬륨이 헬륨이고 이렇게 귀족기체가 되는 게, 그게 다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경제 활동 안 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담 스미스도 그랬잖아요. 이거 결국 내가 돈 벌어서 아주 좀 천하게 얘기하면 내가 편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자의 세계도 적용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에서는 옥텟 규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8이에요. 8. 아까 네온이 10번인데 2는 빠지고 8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네온이 아닌 것들은요,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8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명쾌하게 보이는 게 뒤로 가면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 경우를 보면 그게 너무나 명백해요. 자, 수소는 1번이고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헬륨 같이 전자가 2개가 돼야지 이게 귀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만약 이것들이 생각이 있다면, 아, 저놈의 수소한테 전자를 뺏어올까? 그러면 자기는 2개가 되지만 저쪽은 빨가벗잖아요. 자연은 그런 방법을 선택을 안 하고 둘이 하나씩을 내놓고 공유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요. 예. 이거는 자연이 이런 걸 인커리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싸우고 뭐 뺏어오지 말고 나도 내놓고 너는 내놓고 공유하라 이거예요. 공유경제.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 빠졌다는 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옥텟 그랬는데요. 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 만한 게 뭐 문어도 있고 옥토퍼스도 있고 팔각형 옥타곤도 있고 많은데, 옥토버가 있어요. 옥토버. 근데 옥토버는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 이게 그렇구나. 10월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8월이었어요. 옥토버. 8월인데 줄리어스 시저가 줄라이로 들어갔고 아우구스투스가 오거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월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소는 카이사르 같아. 아직 귀족이 못 됐어요. 불만이 좀 있어요. 이 헬륨은요, 2개의 전자를 가져서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가 됐잖아요. 초대 황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옥텟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칙을 따라서 수소, 산소, 탄소 뭐 이것들을 쫙 섞어 놓고요. 너희들끼리 적당히 섞어서 반응해서 한번 생명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과거에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엔 그러면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음악이에요. 일단 그 물을 보세요. 물은 진짜 불과 두 가지 원소예요. 수소와 산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1번 음악은 뭔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게 지금 다장조입니다. 다장조. 그러니까 도, 레, 미, 도미, 도미 이거죠. 무슨 노래 같아요? 근데 이게 박자가 안 들어가면 잘, 예? 그렇죠. 도레미송이죠. 박자가 들어가면 쉬워. 도, 레, 미, 도미, 도미 이러면 쉽잖아요. 이거는 지금 원소로 치면 세 가지 원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도주에 해당돼요. 수소, 산소, 그다음에 탄소가 들어가면 이제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탄소가 생겼잖아요. 자, 그다음에 포도주와 아세트산의 관계는요. 원소면에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세 가지인데 포도주의 앞에 이걸 꼭 강아지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강아지 모형 두 발에 수소 두 개가 지금 산소 하나로 바꿔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가 지금 농구공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까지만 봐도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요. 빨간 저 산소는 결합을 어디서나 지금 둘치겠죠. 지금 물에도 그렇고 포도주에서 저 윗부분은 예, 그 물의 그 유도체예요, 사실은. 물하고 유사해요. 그다음에 아세트산의 밑에 산소는 또 이중결합을 했고 그런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절대로 제멋대로 결합을 안 해요. 제멋대로 결합하면 절대로 이런 생명이 안 되고요. 또 대물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2번은 무슨 곡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박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미도, 미도, 미솔솔 미도 미레. 뭐죠? 무슨 월츠죠? 예, 뻐꾸기 월츠예요. 예. 이거는 지금 뭐냐 네 종류의 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산에 해당해. 질소가 들어갔어요. 질소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핵심적인 생명의 물질이에요. 아미노산. 거기서 보니까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했죠. 예, 탄소는 4를 했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 뭔가 그냥 시작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이게 뭐 미미파솔솔파미레도레미미레레 그거고 마지막은 도레미미솔파파라솔솔파미.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음악과 이 화학의 유사성이 있어요. 음악에서는 이걸 화합이라 그래, 하모니라 그래. 다른 음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화학에서는 변화라는 화자를 써서 화학이라 그래요. 이거는 반딩, 케미컬 체인지예요. 야, 그것도 둘 다 중요하잖아요. 흥미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장미꽃도 되고 우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화학 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화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 기회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화학이 생명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아까 그 외계에도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을까? 이게 진짜 인간에 남아있는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호킹이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 물었대요. 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을 했는데 남은 질문이 뭘까요? 그랬더니 호킹이 그랬대. 이 외계에도 진짜 생명체가 있을까?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일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74년에 인간이 외계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또 마이크로파예요. 마이크로파에다 어떤 정보를 실어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광속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연안에서 걔도 좀 오래 나이가 좀 먹었을 만한 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3만 5천 광년 거리에. 그럼 가는데 3만 5천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고 즉시 회답을 보냈다 그러면 또 3만 5천 년이 걸리고. 저거 이제 우리
RSV 인터스텔라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저기에서요 제일 위에 흰색으로 나온 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예요. 이걸 이진법을 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1이 그럼 얼마큼 막대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거를 보낼 때는 외계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 수학을 좀 하겠지. 우리도 영수국 열심히 한다.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뭐라 벽돌색으로 이제 그 5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원소예요. 그거 한번 해석을 해보겠어요? 해독을 해보시겠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 같아요? 저게 짤막한 막대기죠. 그게 1이에요. 1. 1이니까 이게 수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이에요. 6이니까 뭐죠? 탄소예요. 탄소. 그 다음에 7번인 질소, 8번인 산소. 그러니까 이주기에 중요한 원소들이 3가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5원소가 5번째가요. 이게 3주기에 있는 인이에요. 인. 그러면 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릴 때 비료의 3대 요소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질소, 인, 칼륨, 그렇죠? 질소, 인산, 칼이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 인이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인이 바로 이 DNA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네. 하여튼 그걸 적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요거는요. 잘 보시면 이 양쪽 끝에 이 칼럼이 똑같아요. 언뜻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DNA 이중나선에서 이게 나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아요. 근데 가운데 그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바로 DNA 염기라고 그러는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민, 사이토신이라고 그러는 그 4가지인데 그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유전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알파벳이에요. 생명의 알파벳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적어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 생명체라면 우리가 적어도 같은 우주에서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긴 원소들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아마도 10중8구 너희도 이런 식으로 DNA를 만들어서 살아가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선 모양이 있고, 그 밑에는 인간의 모양이 있고, 뭐 키가 얼마쯤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전파 천문대 모양이 있고요. 그 사이에 오른쪽에 큰 이 사각형이 있고 왼쪽으로 쭉 가다가 3번째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호를 어디서 보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계예요, 태양계. 야, 그러니 저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참 궁금하죠? 예, 근데 제가 이 로댕의 작품을 참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면 이게 안 돼요. 자기 손으로는 안 돼요. 옆에 분하고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상보적이라 그래. 서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DNA의 아주 핵심이에요. DNA 구조가 53년에 이제 워슨 크릭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바깥쪽에 그 골격이 있고요. 가운데 정보가 들어있는데 두 정보가 상보적이에요. A가 있으면 이쪽에 T가 있고요. G가 있으면 C가 있고 C가 있으면 G가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로댕의 작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로댕이 저 대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요 조각에 해설을 달았는데 이게 DNA랑 관련이 좀 있어 보이죠? 일단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대성당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골격일까요? 아니면 골격이 만들어내는 공간일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벽도 있다, 이거 기둥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 와서 참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DNA에서도요, 골격은 그냥 골격 자체에 정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골격은 그 안에 정보를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놀라운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유전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되고 하다가
결국은 인간 모든 생명체가 그렇지만 특히 인간의 경우에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랬어요. 생육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고. 여기 관련되는 그 현상은 소위 메타볼리즘, 대사, 신진대사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아까 봤던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도 몇십억 년 전에 바다에 살았던 그 광합성 박테리아의 후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DNA 조사하면 그 다 연관관계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DNA와 단백질 이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예. 다시 아인슈타인으로 돌아가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universe. 이게 이제 주어예요. 우주에 관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is that it is comprehensible. 우주가 이해가 된다는 거다 그거예요. 야, 그거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우주를 한 2시간 전보다 많이 이해하셨죠? 여러분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누가 우주를 더 많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주 배경복사를 들어도 못 본 사람이에요. 빅뱅이란 말은 아마 알아들었겠죠. 그래도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더구나 53년에 뭐 DNA 구조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죽은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건방지게 저런 얘기를 했나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쨌든 뭐 이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일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능을 가진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발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역사를요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출발은 물론 빅뱅이고요. 초기 우주에 아주 급격한 입자들의 진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쿼크로부터 뭐가 바뀌고 그 다음에 별도 또 태어나서 진화를 해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이걸 거치면서 그 여러 가지 원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뒤로 가면요 최근에 한 몇만 년 또 몇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가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 중에 특히 최근 100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했고요. 그 전 단계에는 생물학적인 진화가 있어요. 그렇죠? 박테리아에서 출발해서 복잡해지고, 뭐 박테리아가 또 나무가 되고, 뭐 동물이 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지금 제일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좀 있어요. 진화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많은데, 저는 우주 전체가 진화한다고 생각하면 생물은 진화한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럼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전체의 5단계의 진화 중에 중심, 거기에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게 제가 화학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화학적 진화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이었던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게 생긴 거, 이거 굉장한 변화예요. 그리고 그게 꼭 있어야만 그 다음에 생명이 태어나서 진화한다. 그러고 보니까 5단계 진화가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놀라운 드라마인데요. 야, 이런 드라마의 플롯을 우리가 지금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는 뭘까요? 빅뱅이 기예요. 시작이 기고 승은 그 빅뱅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입자들이 태어나고 쭉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생각에 전은 뭘 것 같아요? 획기적인 전환이니까 무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거, 이게 저는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생물이 태어나고 뭐가 된다. 그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결은 뭘까요? 결. 우리 자신이 결이에요. 우리 자신이 결이에요. 그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걸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5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과 50년 사이에 이게 확립이 됐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게 됐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제가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거기 앉아서 들었어도 행운하지만은요, 이걸 조금 먼저 공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